주제에 어디서 감히! 새엄마의 비명 같은 고함이 반지하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인부 2명이 22살 청년의 팔을 비틀어 잡았고 청년이 가진 전부인 비닐봉지 몇 개가 고물상 트럭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가 검은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1대, 2대, 3대, 20대가 넘는 검은 벤츠가 좁은 골목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인부들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을 때 청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대체 왜 벤츠 20대가 가난한 청년에게 몰려온 것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사연으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장례식장 국화 냄새가 아직 코트깃에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도겸은 아버지의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 남의 집이었고 3년 동안은 자신도 가족인 줄 알았던 그 집이었죠.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밤새 장례식장을 정리하느라 손끝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 번호였는데요. 아버지 생일 뒤에 자신의 생일을 붙인 8자리. 3년 전 도겸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쪽지에 적어 건네주었던 그 번호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삐. 또 틀렸습니다. 도겸의 심장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슬리퍼가 마루를 치는 소리였습니다. 새엄마 미정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발소리가 현관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겸은 미정이 도어록 화면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초, 2초, 3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짜내야 했습니다. 저예요. 도겸이요.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분명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도겸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부르라고 했으니까요. 그 호칭 쓰지 마.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보여주던 슬픈 미망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만 나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앞으로는 이 집에 내 자리 없으니까. 도겸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어제 끝났는데요. 제 짐도 안에 있고요. 짐? 미정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도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짐이 뭐가 있는데? 시설에서 비닐봉지 하나 들고 온 애가. 시설. 그 단어를 미정이 입에 올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도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아버지 유품이라도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유품도 다 내 거야. 법적으로 배우자가 먼저거든. 시설 출신이 뭘 가져가겠다는 거야. 쿵. 현관문 안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던져졌습니다. 내 짐이래. 가져가. 봉지가 도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봉지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낡은 티셔츠 몇 장, 속옷, 양말, 그리고 찢어진 책 한 권.
도겸은 그 책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해준 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생일 선물이었어요. 표지가 반으로 찢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레기잖아. 딱 너한테 어울려. 그 순간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미정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폴더폰이었습니다. 낡고 긁힌 이 집 폴더폰. 아버지가 스마트폰 시대에도 절대 바꾸지 않던 그 전화기요. 도겸은 그 폰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된 폰을 아직도 쓰시냐고요.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웃으면서 말했었습니다. 이건 아빠의 보물이야. 이것도 내 거야. 영수 씨가 뭘 숨겼는지 다 볼 거거든. 도겸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퍽!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픔보다 놀라움이 먼저 왔습니다. 도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건방지게 어디서 손을 뻗어. 상속 노리고 꼬리친 거 다 알아. 3년 동안 영수 씨한테 얼마나 빼먹었는지 다 조사할 거야. 미정이 도겸의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도겸은 현관 앞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안으로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코트가 흙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영하의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찢어진 책도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카드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있는 돈 다 썼거든요. 도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익숙했으니까요. 20살까지 살았던 보호시설을 나오던 날도 이랬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신은 바깥에 서 있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됐습니다. 새벽 4시 반 대중교통은 아직 없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 편의점의 간판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따뜻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걸으면서 아버지의 폴더폰을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가져간 그 낡은 전화기를요. 아버지는 왜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전날 아버지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똑같은 폴더폰을 하나 더 봤었습니다. 도겸은 무의식적으로 코트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폴더폰이었습니다. 장례식 전날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거였어요. 도겸은 편의점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나는 결국 불 꺼지지 않는 곳으로 걸었습니다. 편의점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거든요. 걸을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새벽 4시 45분.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첫 차가 다니려면 아직 1시간 반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도겸은 걸으면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화면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번을 시도해서야 겨우 잠금이 풀렸어요. 맨 먼저 주민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긴급복지 상담 전화요. 하지만 운영 시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금은 새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시설 시절 담당 선생님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2회 전까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새벽에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죠? 22살 성인이 새엄마한테 맞고 쫓겨났다고요. 도겸은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새엄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문자. 지금 어디야? 내 물건 가져간 거 알아. 두 번째 문자. 서류 어디 있어? 당장 가져와. 세 번째 문자. 신고한다. 절도로. 도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절도라니요. 자기 옷가지와 찢어진 책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는데요. 코트 안주머니에 있는 아버지의 폴더폰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 물건이었습니다. 장례식 전날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였어요. 네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가족인 줄 착각하지 마. 넌 처음부터 남이었어. 도겸은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족인 줄 착각하지 마.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이라고 했다고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답장을 쓰려고 해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도겸은 3년 동안 이 집에서 늘 조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고 텔레비전 채널도 먼저 고르는 법이 없었어요. 미정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현관불을 켜두고 기다렸고 설거지는 항상 도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정의 눈빛이요. 아버지가 없을 때 스치듯 던지던 그 차가운 눈빛. 식탁에서 도겸의 반찬 접시만 유독 작았던 것. 도겸은 골목 담벼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 상처에서 피가 계속 배어나왔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가족은 뭘까요? 같은 집에 사는 거요? 피가 섞인 거요? 도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시설에서 자랐으니 형제도 없었고 아버지를 찾은 건 22살이 되어서였어요. 그나마 그 아버지도 이제 떠났습니다. 스마트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경찰 신고했어. 내가 내 물건 훔쳐간 거 다 말할 거야. 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례식 내내 조문객 챙기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새벽이었습니다. 영하의 바람이 얇은 코트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추우면 생각이 잘 안 됩니다. 배고프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도겸은 그걸 시설에서 배웠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전봇대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시원, 보증금 없음, 하루 25,000원. 도겸은 그 전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이 2장. 20,000원으로는 하루도 못 버티는 거였어요. 게다가 고시원은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직 아버지 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쫓겨난 지금 그 주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도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24시 영업. 빨간 글씨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도겸은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살았다는 느낌과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2살의 편의점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니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도겸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일단 오늘 밤만 버티면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가서 도움 요청하면 됐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폴더폰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보물이라던 그 전화기요. 지금은 배터리가 없어서 켤 수도 없었지만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가족인 줄 착각하지 마. 미정의 문자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요.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도겸을 볼 때마다 미안해하던 그 눈빛, 생일날 어색하게 케이크 들고 오던 그 뒷모습, 가끔 툭툭 어깨를 두드리던 그 손길, 그게 가짜였을 리 없었습니다. 도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폴더폰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유가요. 일단 충전부터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도겸은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계산대 뒤에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은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진열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아까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때 다친 곳이었죠. 바지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어두운 색이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냉장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삼각김밥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볶음밥.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1,500원, 1,600원, 1,700원. 도겸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였어요. 이게 지금 가진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돈으로 뭘 사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삼각김밥 하나에 1,500원, 컵라면 하나에 800원. 하루에 2끼만 먹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는요?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진열대 구석에서 노란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할인이었어요. 원래 1,500원짜리가 90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오늘까지였지만 어차피 지금 먹을 거니까 괜찮았습니다. 컵라면 코너에서 가장 작고 싼 걸 골랐습니다. 800원짜리 작은 컵라면이었어요. 큰 컵라면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알바생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겸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물건을 찍었습니다. 1,700원이요. 도겸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알바생이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저기요. 알바생이 턱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뜨거운 물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컵라면 뚜껑을 열고 물을 받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어요. 도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바생이었어요. 손에 휴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겸에게 내밀지 않고 그냥 옆에 툭 놓았습니다. 괜찮아요.
도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알바생은 대답 없이 돌아갔습니다. 도겸은 휴지로 손등을 닦았습니다. 빨갛게 데인 자국이 있었지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시설에서 더 심하게 다친 적도 많았으니까요. 편의점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의자 2개가 놓인 간이 식사 공간이었어요. 도겸은 거기 앉았습니다. 창문 바로 옆이라 바깥이 보였습니다. 아직 깜깜했어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몇 번을 헛손질했어요. 겨우 뜯고 나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이 차가웠습니다. 참치마요 속은 조금 퍽퍽했어요. 하지만 도겸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겸이 22살이 되던 해 친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보호시설 기록과 출생신고서를 뒤져서 겨우 아버지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한영수, 49살,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도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그냥 아버지 얼굴만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도겸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새엄마 미정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입으로는 어서 오라고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그걸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3년 동안 도겸은 그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만 가족 같았어요. 미정이 있으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요.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3분이 지났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편의점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에 대기업 회장이라는 글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재계 순위 관련 기사인 것 같았어요. 도겸은 관심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고 나니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도겸은 테이블에 팔을 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잔 거였어요. 알바생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대신 나이 든 남자가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밖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뺨에는 아까 맞은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라도 버텨야 합니다. 도겸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요. 화장실을 나와 아까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코트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폴더폰이었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그 폰을 꺼냈습니다. 폴더폰은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외관에 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어요. 곳곳에 스크래치가 나 있었고 뒷면 배터리 커버는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20년은 됐을 법한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도겸은 폴더폰을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경첩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거였죠. 충전을 해야 했습니다. 도겸은 비닐봉지를 뒤졌습니다. 새엄마가 던져준 짐 속에
혹시 충전기가 있을까 싶었어요. 낡은 티셔츠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충전기였습니다. 도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자기 충전기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용이 아니라 옛날 폴더폰용 충전기였습니다. 단자 모양이 달랐거든요.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 거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장례식 전날 아버지 서랍을 정리할 때 이 충전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폴더폰 옆에 꼬여있던 선이었어요. 도겸이 폴더폰을 주머니에 넣을 때 무의식적으로 충전기까지 같이 넣었던 모양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끌린 걸까요?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충전부터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콘센트를 찾아야 했어요. 계산대 쪽은 알바생이 있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콘센트가 없었어요. 그때 구석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청소도구가 세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대걸레와 빗자루 사이로 벽면에 콘센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오래된 스티커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도겸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바닥이 약간 끈적거렸습니다. 누군가 음료를 흘린 자국 같았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불쾌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콘센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충전기 플러그를 꽂으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여기 꽂아도 되는 걸까요? 도겸은 계산대 쪽을 힐끗 봤습니다. 알바생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요. 시설에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눈치를 보는 것. 허락을 구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숨을 죽여야 한다는 감각.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폴더폰을 켜야 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걸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충전기 반대쪽 단자를 폴더폰에 연결했습니다. 단자 방향이 안 맞아서 몇 번 헛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더 힘들었어요. 겨우 꽂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1초, 2초, 3초. 그때 폴더폰 화면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습니다. 충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도겸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폴더폰에서 낮은 부팅음이 울렸습니다. 또로롱 하는 옛날 벨소리 같은 소리였어요. 화면에 휴대폰 제조사 로고가 떴습니다. 도겸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경화면은 단순한 파란색이었어요. 상단에 안테나 신호가 없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당연했죠. 이건 이지폰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지 서비스가 종료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저장된 내용은 볼 수 있었습니다.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뉴 화면이 나왔어요. 전화번호부 메시지, 설정. 익숙하면서도 낯선 화면이었습니다. 어릴 때 시설에서 잠깐 써본 폰과 비슷했거든요. 전화번호부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소록 목록이 나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이름이 없었어요. 위로 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나의 사랑. 그 세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이름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의 사랑. 아버지가 이 폴더폰에 저장해둔 유일한 연락처였어요.
20년 넘게 간직한 전화기에 오직 하나의 이름만 남겨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엄마일까요? 도겸을 낳은 친엄마요. 아버지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20해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엄마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아버지의 옛 연인? 친구? 도겸이 모르는 누군가?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1로 시작하는 옛날 번호였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번호 체계였습니다. 도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했던 눈물이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의연해야 했고 새엄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번호로 전화를 했을까요? 문자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도겸은 폴더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었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봐야 했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보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이 폴더폰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도겸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폴더폰에 저장된 번호를 옮겨 적었습니다. 11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를요. 이 번호의 주인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전화를 걸어볼까요? 도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도겸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아버지가 20년 넘게 간직한 유일한 연락처. 나의 사랑이라고 저장된 그 사람.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한영수가 누구냐고 되물을 수도 있었어요. 20년이 넘은 번호니까요. 번호 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요. 도겸은 통화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습니다. 전화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상대방도 놀랄 테고 도겸 자신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11번호를 입력했어요.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평범했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하는데 안녕하세요라니요. 저는 한도겸입니다. 상대방이 도겸이 누군지 알 리가 없었어요. 이름만 써봤자 의미가 없었습니다. 혹시 한영수 씨를 아시나요? 이건 너무 경찰 조사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경계할 수도 있었어요. 도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스마트폰 배터리 표시를 봤습니다. 18%. 아까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충전기는 폴더폰에 꽂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용 충전기는 없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도겸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헤맸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눌렀습니다. 저는 한영수의 아들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한영수의 아들 한도겸입니다. 고, 그 한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이렇게 글자로 쓰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집에서 쫓겨날 때도 느끼지 못했던 상실감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도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문장이 너무 긴 것 같았어요. 줄여야 했습니다. 고 한영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아니,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왜 연락했는지, 뭘 알고 싶은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왜 당신을 나의 사랑이라고 저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내는 문자에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었어요. 도겸은 결국 짧게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연락이 닿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고 한영수의 아들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6글자, 마침표 하나,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걸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답장을 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혹시 화를 낼까요? 왜 연락하냐고, 누구냐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 번호의 주인이 나쁜 사람이면요? 아버지가 빚을 진 사람이거나 아버지를 협박했던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번호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겸은 손가락을 뗐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연락하면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사랑이라고 저장한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간직한 번호예요. 나쁜 사람일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든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아니, 도움까지는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알 수 있다면, 아버지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도겸은 다시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보내요. 그냥 보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답장이 안 와도 괜찮아요. 최소한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전송. 화면에 메시지 보내는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잠깐의 로딩 후 전송 완료. 도겸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냈습니다. 진짜로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보냈죠? 왜 그냥 보낸 거예요? 더 생각해보고 보낼걸. 문장을 더 다듬을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연락한 거죠? 도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11번호라서 그런 걸까요? 옛날 번호는 읽음 확인이 안 되는 걸까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새벽 7시도 안 된 시간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을 거였습니다. 설령 깨어 있다 해도 모르는 번호에서 온 이상한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는 않겠죠. 도겸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배터리가 15%로 줄어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편의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그러면 자리를 비켜줘야 했어요.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이라도요. 도겸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두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반지하를 구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긴급주거 지원 안내를 받았지만 서류 처리에 며칠이 걸린다고 했어요.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한 도겸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발품을 팔았습니다. 비싼 방을 찾아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어요. 고시원은 하루에 25,000원이었습니다. 도겸의 전 재산인 18,300원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전봇대에서 손글씨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반지하 월세, 보증금 50만 원, 월세 25만 원, 즉시 입주 가능, 보증금 50만 원,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그 전단지를 찢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은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어요. 보증금 없이는 안 돼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도겸은 애원했어요. 일주일만 있게 해달라고, 돈이 생기면 바로 내겠다고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더니 물었습니다. 신부는 확실해요? 이상한 사람 아니죠? 도겸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시설 출신에 아버지는 방금 돌아가셨고 새엄마한테 쫓겨난 22살 청년. 이게 확실한 신분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집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일주일치 선불로 내면 들여보내줄게요. 5만 원, 5만 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도겸은 바로 대답했어요. 갈게요. 반지하는 지하철역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난간, 금이 간 계단. 도겸은 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3평 남짓이었어요. 천장 가까이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밖에서 보면 땅과 거의 같은 높이였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퍼져 있었어요. 바닥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와도 돼요. 집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선택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에서 지낼 때보다 못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들어올게요. 집주인에게 5만 원을 건넸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이제 도겸에게 남은 돈은 13,300원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가고 나서 도겸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장판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폐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붕이 있었습니다. 문이 있었습니다. 잠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도겸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11번호에서 온 답장은 없었어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20년도 넘은 번호니까요. 번호 주인이 바뀌었거나 아예 없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도겸은 화들짝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11번호가 아니었어요. 새엄마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도망치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도겸은 아무에게도 이 반지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새엄마가 서류 봉투를 뒤지던 모습이요. 도겸의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있던 봉투였어요. 그때는 장례 절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주민등록 등본에는 이전 주소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시설 주소, 시설을 나온 후 잠깐 살았던 고시원 주소까지요. 새엄마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뒀을까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가져간 거 다 내놔. 폴더폰이랑 서류들. 안 그러면 진짜 신고한다. 도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하려 했어요. 새엄마가 원하는 건 폴더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전화기요. 새엄마도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답장을 보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보내면 자기 번호가 확실히 노출될 테고 안 보내면 새엄마가 더 화를 낼 것 같았어요. 결국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던 희미한 빛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바닥은 차가웠고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은 땅과 거의 같은 높이였어요. 밖에서 누가 지나가면 발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발소리가 창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겸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이 보였습니다. 검은 구두였어요. 여자 구두 같았습니다. 그 발이 창문 쪽으로 몸을 숙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어요. 도겸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 숨으려 했어요. 제발 보이지 않기를,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였어요. 도겸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발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였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반지하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겸은 배고픔에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밖은 이미 환하겠지만 이 방은 언제나 반쯤 밤인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배가 쓰렸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했어요. 도겸은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13,300원. 아껴 써야 했습니다. 하루에 3,000원만 쓴다고 해도 나흘밖에 못 버텼어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니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어둠에 너무 익숙해진 거였습니다. 골목을 걸어 큰 길로 나갔습니다. 어제 봤던 편의점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편의점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추적하고 있다면 그 근처를 돌아다니는 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걸어서 다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간판이 다른 체인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계산대에 알바생이 앉아 있었어요. 어제 본 편의점 알바생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였어요.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밤새 근무한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진열대로 갔습니다. 또 유통기한 임박 코너를 찾았어요. 노란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이 2개 있었습니다. 900원짜리. 둘 다 집었습니다. 1,800원이면 2끼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알바생이 물건을 찍었어요. 1,800원이요. 도겸은 2,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 200원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도겸이 말했습니다. 알바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겸은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뜯어서 먹었어요. 어제와 같은 맛이었습니다. 차갑고 퍽퍽하고 하지만 배를 채울 수는 있었어요.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11번호에서 온 답장은 여전히 없었어요. 새엄마에게서 온 문자는 더 늘어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삼각김밥을 다 먹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반지하로 돌아가 봤자 곰팡이 냄새 나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돌아다니면 새엄마한테 들킬 수도 있었어요. 그때 알바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충전기 필요해요? 도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바생이 계산대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네. 폰 배터리 없어 보여서요. 저기 콘센트 있어요. 필요하면 쓰세요. 알바생이 턱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옆 벽에 콘센트가 있었어요. 도겸은 그제야 자기 스마트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충전기는 없는데요. 잠깐만요. 알바생이 계산대 아래를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색 충전기였어요. 이거 분실물인데 한 달 넘게 안 찾아가서요. 필요하면 쓰세요. 도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시설에서는 늘 받는 것에 대가가 따랐어요.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뭔가를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의 표정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충전기를 내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도겸은 충전기를 받았습니다. 콘센트에 꽂고 스마트폰을 연결했어요. 화면에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알바생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을 걸지도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도겸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무 데가 없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설에서 자랄 때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려면 규칙을 지켜야 했고, 잠을 자려면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 인사를 10번쯤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알바생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터리 없어 보여서 충전기를 빌려준 것 뿐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도겸은 한참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20%까지 찼을 때 도겸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충전기 단자가 달랐지만 폴더폰은 어제 충분히 충전해둔 상태였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어제 주소록에서 나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후로 메시지함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봐야 했어요. 도겸은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받은 메시지함, 보낸 메시지함, 임시 저장함. 3개의 폴더가 있었어요. 받은 메시지함을 눌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보낸 메시지함을 눌렀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어요. 임시 저장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324. 도겸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임시 저장된 메시지가 324개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날짜가 보였어요. 2005년 3월 15일. 20년 전이었습니다. 도겸이 태어난 해였어요.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오늘 내가 태어났어.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도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폴더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내가 태어났어.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2005년 3월 15일 도겸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태어난 아들에게 보내지 못한 문자를 썼던 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눌렀어요. 2005년 5월 3일. 오늘 내가 100일이래. 엄마한테 들었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아빠는 멀리서 본다. 도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태어난 것도 100일인 것도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메시지. 2005년 12월 25일. 첫 크리스마스구나. 선물 사줘야 하는데. 아빠가 미안해. 또 다음. 2006년 3월 15일. 첫 번째 생일이야. 케이크 먹었니? 촛불 불었니? 아빠도 오늘 혼자 케이크 샀어. 메시지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생일마다, 명절마다, 가끔은 아무 이유 없는 날에도 아버지는 문자를 썼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임시 저장함에 남아 있었어요. 전송 실패라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보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였죠. 도겸은 계속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10년 3월 15일. 5살이 됐네. 이제 유치원 다닐 나이지?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2013년 3월 15일. 8살. 초등학교 입학했겠다. 공부는 재미있니?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니? 2015년 9월 8일. 오늘 길에서 너랑 비슷한 나이 아이를 봤어. 축구공 들고 뛰어가더라. 너도 축구 좋아하니? 아버지는 도겸의 삶을 상상하며 문자를 썼습니다. 실제로 도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도,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도, 축구보다는 책을 좋아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상상했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2018년 3월 15일. 13살. 중학생이 됐겠네. 사춘기라 힘들지? 아빠도 그랬어. 괜찮아. 다 지나가. 2020년 3월 15일. 15살. 고등학생이구나.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뭐든 응원할게. 도겸은 그 메시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15살. 그의 도겸은 시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때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이런 문자를 쓰고 있었다니요.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요? 도겸은 메시지 목록을 쭉 내렸습니다. 최근 메시지를 찾았어요. 2024년 11월 2일. 병원에서 나왔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너한테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정리되면 갈게. 2024년 12월 10일. 몸이 점점 안 좋아져. 너한테 해줄 말이 많은데. 직접 만나서 하고 싶어? 제발 그때까지 버텨라. 2024년 12월 28일. 이게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아. 도겸아,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설명해 줄 거야. 도겸의 손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설명해 줄 거야. 엄마요? 친엄마를 말하는 건가요? 도겸은 주소록에 저장된 나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친엄마였던 걸까요? 아버지가 20년 넘게 간직한 그 번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겸은 아버지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3년 전에 아버지를 찾았을 때도 아버지는 미안하다고만 했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도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에 힌트가 있었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무엇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무슨 위험이 있었던 걸까요? 도겸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보낸 문자를 확인했어요. 고 한영수의 아들입니다. 아직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도겸은 새 문자를 썼습니다. 아버지 폴더폰에서 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누르지 못한 그 버튼을 도겸은 대신 누른 거였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이쪽을 힐끗 봤습니다. 도겸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알바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폴더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문자를 쓰면서 아들을 생각했어요. 매년 생일마다, 매 명절마다 보내지 못한 말들을 이 작은 전화기에 담아두었습니다. 왜 보내지 못했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도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설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도겸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아침이 지나고 낮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도겸은 화들짝 화면을 봤어요. 새엄마가 아니었습니다. 11번호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지금 어디니? 주소를 알려줘. 엄마가 갈게. 지금 어디니? 주소를 알려줘. 엄마가 갈게. 도겸은 그 문자를 10번쯤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그 한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22회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시설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다른 아이들의 면회 오는 부모를 볼 때마다 그냥 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 진짜 친엄마가 맞는 걸까요? 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소를 알려줘도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정말 친엄마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요. 만약 사기꾼이면요? 아버지 장례 소식을 듣고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면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사랑이라고 저장한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간직한 번호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엄마가 설명해 줄 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도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고 답장을 썼어요.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났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전송. 보내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았어. 오늘 저녁에 갈게. 기다려. 오늘 저녁? 몇 시간 후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요. 도겸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알바생에게 충전기를 돌려주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알바생은 여전히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지하로 돌아가는 길, 도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친엄마를 만난다는 기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들을 수 있다는 기대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실망하면요? 만약 친엄마가 자신을 보고 싫어하면요? 만약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끝이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이게 다 거짓말이면요? 골목을 돌아 반지하 계단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겸은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열쇠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낡은 콘크리트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이 엉망이었어요. 도겸의 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찢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새엄마가 던져준 그 초라한 짐들이 더 초라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던 거였어요. 도겸은 재빨리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없어진 게 있나 확인해야 했어요. 옷은 다 있었습니다. 찢어진 책도 바닥에 있었어요. 그때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입고 나간 코트가 아니었어요. 그건 지금 도겸이 입고 있었으니까요. 방에 남겨둔 건 낡은 점퍼였습니다. 그 점퍼가 뒤집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머니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머니를 뒤진 거였어요. 도겸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폴더폰. 지금 폴더폰은 어디 있죠? 재빨리 코트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폴더폰은 거기 있었어요. 편의점에 갈 때 가져갔으니까요. 만약 방에 두고 갔으면 없어졌을 거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온 거죠? 뭘 찾으려고 한 거죠? 대답은 뻔했습니다. 새엄마였어요. 어제 창문 밖에서 보였던 검은 구두. 그게 새엄마였던 거였습니다.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찾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도겸이 없는 사이에 들어와서 짐을 뒤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새엄마였어요. 폴더폰 어디 있어? 오늘 안으로 안 가져오면 경찰에 넘긴다. 도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엄마는 폴더폰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메시지를요? 나의 사랑이라는 연락처를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 또 찾아갈 거야. 도겸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새엄마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도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틀 동안 쫓기듯 살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고 반지하를 구하고 새엄마한테 추적당하고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11번호였어요. 도겸아,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저녁에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도겸은 그 문자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기다릴게요. 도겸은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까지 버티면 됐습니다.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됐어요. 그러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혼자는 아닐 거였어요. 도겸은 흩어진 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찢어진 책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기까지 4시간이 남았습니다. 도겸은 반지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가린 덕분에 방 안은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새엄마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삼각김밥 하나를 먹은 게 전부였어요. 나머지 하나는 저녁에 먹으려고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도겸은 숨을 멈췄어요.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아니 3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도겸은 창문 가림막 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땅과 거의 같은 높이인 창문으로는 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검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새엄마의 구두였어요. 그 옆에 작업화를 신은 발 2개가 더 있었습니다. 남자들이었어요. 여기에요. 반지야.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짐이 얼마나 돼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굵고 무뚝뚝한 말투였어요. 별거 없어요. 비닐봉지 몇 개랑 이불 하나. 다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된다고요? 도겸의 짐을요? 고물상 트럭 대기시켜놨으니까 빨리 치워요. 도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고물상이요? 새엄마가 고물상을 데려온 거였어요. 자기 짐을 버리려고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쿵, 쿵, 쿵.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겨있네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집주인한테 말해뒀어요. 열쇠 가져올 거예요.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슬픈 미망인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겸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집주인까지 새엄마 편인 거였어요. 어떻게 된 거죠? 새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집주인이 열쇠를 내준 거예요? 저 애가 제 남편 물건 훔쳐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물건만 찾으려고요. 새엄마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집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이상하더라. 젊은 남자가 혼자 와서 일주일치 선불 내고 들어갔는데 집주인 목소리였습니다. 시설 출신이에요. 문제 많아요. 빨리 내보내는 게 좋을 거예요. 도겸은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설 출신. 새엄마는 그 말을 무기처럼 쓰고 있었어요. 마치 시설 출신이면 범죄자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겸은 눈이 부셔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거기 있었네. 새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승리한 듯한 말투였어요. 도겸은 벽에 등을 붙이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새엄마 뒤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고물상 인부들인 것 같았습니다. 폴더폰 내놔. 새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톱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장례식 때는 그런 거 안 했었는데 벌써 매니큐어를 바른 거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거예요. 도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물건은 다 내 거야. 법적으로 빨리 내놔.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어요. 증거 있어? 유언장 있어?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같은 건 없었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됐어. 이 사람들이 짐 다 치울 거야. 너도 나가. 새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겸의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안 돼요. 도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옷이랑 책이요. 쓰레기잖아. 버려도 돼. 새엄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도겸은 새엄마를 밀치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골목에 트럭이 서 있었어요. 짐칸에 이미 도겸의 비닐봉지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돌려줘요. 도겸이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도겸의 팔을 잡았어요. 가만히 있어.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나기 힘이 셌어요. 도겸은 뿌리치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폴더폰. 마지막으로 말해. 안 내놓으면 경찰 부른다. 새엄마가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코트 안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폴더폰이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20년치 메시지가 담긴 보물. 절대 줄 수 없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저도 할 말 있으니까요. 도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새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장례식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경찰한테 다 말할 거예요. 도겸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엄마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뭘 안다고. 새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어요. 다 알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새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새엄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리려는 거였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숨을 멈췄어요. 새엄마도 고물상 인부들도 모두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2명, 3명, 4명. 표정이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고물상 인부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이 사라졌어요. 뭔가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가요. 빨리. 새엄마가 인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짐은요? 됐어요. 빨리 가자고요. 새엄마가 고물상 트럭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인부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갔어요. 트럭 엔진이 걸렸습니다. 급하게 후진을 하더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도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도겸 앞에 멈춰 섰어요. 한도겸 씨 맞으십니까?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설명은 차 안에서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도겸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잠깐요. 저 누구예요? 왜 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자들이 도겸을 검은 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도겸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차에 태워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도겸은 창밖을 봤습니다. 반지하 골목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자기 짐이 아직 트럭에 실려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짐이요. 거기 제 옷이랑 책이. 회수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운전석 옆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곧 도착합니다.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도겸은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왜 자신을 데려가는 거죠? 혹시 새엄마가 보낸 사람들인가요? 아니, 새엄마가 도망갔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 경찰인가요? 아니, 경찰은 이렇게 검은 차를 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11번호. 엄마가 갈게라고 했던 그 문자. 혹시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온 건가요? 도겸은 코트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폴더폰이 거기 있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 있었어요. 도겸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고 큰 건물이었어요.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쪽입니다. 남자가 안내했습니다. 도겸은 따라갔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에 층 숫자가 많았어요. 남자가 가장 위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도겸의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였어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도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 문 앞에서 멈췄어요. 들어가십시오. 도겸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안에 누가 있는 거죠? 11번호의 주인이요? 아버지가 나의 사랑이라고 저장한 그 사람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넓었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야경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겸은 숨을 멈췄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컸어요. 어딘가 익숙한 눈이었습니다. 거울에서 본 적 있는 눈 같았어요.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겸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2회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다가 잊어버린 것처럼. 너를. 드디어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20년이야. 20년을 기다렸어. 도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친엄마인가요? 이 호화로운 곳에 사는 이 사람이요? 그러면 왜요?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을 시설에 두고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요? 도겸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한 거야. 아버지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폴더폰에 저장된 마지막 메시지와 똑같았어요. 뭘요? 뭘 지키려고요? 너를 지키려고. 시설에서 혼자 자라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도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20살 생일에 아무도 안 왔어요. 졸업식에도요. 아플 때도 혼자였어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겸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에서도 못 울었어요. 집에서 쫓겨날 때도요. 편의점에서도 반지하에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 그냥 알고 싶었어요. 도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다 말해줄게. 다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여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도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도겸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도겸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아. 다 설명해 줄게. 도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여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도겸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너를 낳은 건 2005년 3월 15일이야.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23살이었어. 영수는 25이었고, 영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낯설었어요. 우리는 대학교 때 만났어. 같은 과였어. 사랑했어. 여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었어. 왜요? 도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어두웠어요. 내 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지금은 회장이고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하나지. 도겸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편의점 텔레비전에서 봤던 뉴스가 떠올랐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막. 아버지는 내가 평범한 대학생이랑 만나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 영수는 시골 출신이었거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한테는 자격 미달이었어. 여자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몰래 만났어. 졸업하면 도망가자고 했어. 둘이서 어디든 가서 살자고.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도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아버지가 알게 됐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감시하고 있었겠지. 감시라는 단어에 도겸은 몸서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영수를 협박했어. 나한테 접근하면 인생을 끝내버리겠다고. 취직도 못하게 하고 가족도 다 망하게 하겠다고.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는 무서웠을 거야. 25살 청년이 재벌한테 협박당하면 어떻게 하겠어. 도망갔어. 날 두고.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감금당했어. 출산할 때까지 집 밖으로 못 나갔어. 너를 낳고 나서. 여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너를 빼앗아 갔어.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입양 보내버렸어. 도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이요? 저 입양 아니었어요. 시설에서 자랐어요. 알아. 나중에 알았어.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그냥 보육원에 맡긴 거였어. 입양 가정을 찾지도 않고. 도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왜요? 왜 그냥 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내가 오점이었으니까. 숨기고 싶었던 거지.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야.
여자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겸의 손에 닿으려 했어요. 하지만 도겸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러면 왜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감금에서 풀려나고 나서요. 시설 주소 알았으면 올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막았어.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가면 너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 진짜로 그럴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야. 도겸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저는 매일 기다렸어요. 누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면회 오는 다른 아이들 부러워하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생일날마다 혹시 누가 올까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한 번도요.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메워져요? 도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문자라도 썼어요. 보내지는 못했지만 매년 생일마다 썼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뭘 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나도 썼어. 네. 매년. 매달. 매일. 여자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썼어. 20년 동안. 도겸은 그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수한테는 내가 연락했어. 3년 전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아버지한테요? 응, 내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도겸이 찾자고. 그래서 영수가 너를 찾은 거야. 도겸은 멍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유. 그게 이거였어요. 영수가 먼저 만나기로 했어. 나는 아직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 2주일 전에.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찾아올 수 있었어. 도겸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경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2주일 전에 죽었어요. 아버지는 2주일 전에 죽었어요. 같은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이랑 관련 있어요? 외할아버지 죽음이랑요. 뒤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겸은 돌아봤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죠. 도겸아, 말해줘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사고야. 교통사고. 거짓말이죠. 도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엄마가 이상했어요. 폴더폰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뭔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왜요? 내가 위험해지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지키려고 위험하니까. 도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전의 이야기. 재벌 외할아버지의 협박. 시설로 보내진 자신. 그리고 3년 전 아버지가 찾아온 이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해 말해줘요. 도겸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알 권리가 있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요? 경찰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내 아버지가 관련됐을 수도 있다는 거.
도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연락했어.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고. 증거요?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의 증거. 불법적인 것들. 영수는 그걸 모으고 있었어.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수는 복수하려고 했어. 너를 빼앗은 것에 대한 복수? 20년 동안 준비했대. 도겸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본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에는 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증거가 폴더폰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영수가 폴더폰에 뭔가 숨겨뒀다고 했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새엄마가 폴더폰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새엄마는요? 미정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서미정. 여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야. 영수를 감시하라고 보낸 거야. 3년 전에 결혼한 것도 우연이 아니야. 3년 전 아버지가 도겸을 찾은 시기와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움직임을 알아챈 거였어요. 그러면 새엄마가 아버지를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없어서 문제야. 그래서 폴더폰이 중요한 거야. 도겸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이지폰이었어요. 화면이 작고 버튼이 달아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아직 메시지밖에 안 봤어요. 도겸은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번호부 메시지, 갤러리, 파일함. 파일함. 도겸은 그걸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폴더 목록이 나왔습니다. 사진, 동영상, 문서, 녹음. 녹음 폴더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의 날짜는 2024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어요. 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녹음 파일 특유의 잡음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오늘 날짜 2024년 12월 27일.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 내 아들 도겸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나 한영수가 알게 된 것들을 기록한다. 도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장례식 이후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윤재벌 회장 윤상철은 20년 전 자신의 딸과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불법으로 빼앗아 시설에 유기했다. 그 후 나를 협박하여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증거를 모았다.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또한 윤상철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증거 인멸 등의 범죄 증거도 확보했다. 이 파일들은 내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있으며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해두었다. 녹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도겸아,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빠가 미안하다.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다. 내 엄마를 찾아라. 엄마가 다 설명해 줄 거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도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요. 아버지 변호사가 누구예요? 몰라. 영수가 말 안 했어. 찾아야 해요. 도겸이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혼란과 분노 대신
뭔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새엄마를 잡을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다 밝힐 수 있어요. 위험해. 여자가 도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미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상관없어요. 도겸이 여자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진 채로 살았어요. 누군가 지켜준다는 핑계로요. 이제는 제가 직접 찾을 거예요. 진실을요. 여자가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자랑스러움 같은 거였습니다. 도와줄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 너랑 같이 싸울게.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같은 편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온 사람들 명단 있어요? 찾아볼게. 거기서 시작해요. 변호사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도겸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겸은 장례식 조문객 명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구해온 명단이었어요. 장례식장 방명록을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도겸이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박준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아버지 회사 법률 고문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친엄마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박준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대표,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일 수도 있어. 2시간 후 도겸과 친엄마는 법무법인 정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박준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약속이 없다고 했지만 한영수의 아들이라고 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도겸은 박준호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영수 씨 아들이라고요. 네. 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겸은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친엄마도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영수 씨가 맡긴 것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유언장과 증거 자료입니다. 한영수 씨가 본인 사망 시 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미정이라는 분이요. 도겸과 친엄마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증거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요. 거절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받았습니다. 증거를 공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도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세상에 알리라고 했어요. 박 변호사가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재벌은 아직 영향력이 있어요. 회장이 죽었어도 그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도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살았어요. 더 이상은 싫어요. 박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영수 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용기 있는 아이라고요. 도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 변호사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도겸은 회견장 뒤에서 지켜봤어요. 친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처음으로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고 한영수 씨가 남긴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윤재벌 회장 윤상철이 20년간 저지른 범죄 행위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증거인멸, 협박,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불법으로 시설에 유기한 일까지 모든 것이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그때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미정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차갑고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다 조작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꾸민 거라고요. 경호원들이 미정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계속 소리쳤어요.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윤 회장이 시킨 거라고요. 도겸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감시했던 사람.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도겸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정 앞에 섰어요. 진짜로 교통사고였어요? 미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뭘 했어요. 그날 밤에 뭘 했어요.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브레이크에 손을 댔어요. 윤 회장이 시킨 거예요. 안 하면 나도 죽인다고.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녹음기를 들이댔어요. 도겸은 그 자리에 서서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들 찾으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미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정을 연행해 갔어요. 도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친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도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도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끝난 거예요?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도겸은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복수가 완성됐어요.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도겸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이지폰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더폰 화면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도겸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다. 도겸은 폴더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걸요. 3개월 후, 도겸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봄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시설 침대도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친엄마의 집이었습니다. 도겸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책상도 있었고 옷장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3개월 전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미정은 구속됐어요. 살인 혐의였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유죄 판결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윤재벌은 무너졌습니다.
회장이 죽고 온갖 비리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회사는 분할 매각됐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겸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어요.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냄새였습니다. 친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친엄마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눈물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네. 도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 앞에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산책을 했어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해? 친엄마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려고요. 친엄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갈까? 네. 2시간 후 도겸과 친엄마는 산 중턱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였어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영수 1980년 5월 12일에서 2024년 12월 28일 도겸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아버지, 도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됐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새엄마는 재판받고 있어요. 아마 오래 갇혀 있을 거예요. 외할아버지 회사도 없어졌어요. 도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게 이거였죠? 복수요. 20년 동안 준비한 복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는요.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보다 그냥 아버지랑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3년밖에 못 있었잖아요. 그것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누고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취미가 뭔지도 모르고요. 친엄마가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영수는 책 읽는 걸 좋아했어. 친엄마가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만났거든.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 읽고 있었어. 도겸은 친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축구도 좋아했어. 응원하는 팀이 있었는데 매번 지는 팀이었어. 그래도 끝까지 응원했어. 친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제일 좋아했어. 만난 적도 없는 아들을. 2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도겸은 다시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폴더폰에서 봤어요. 324개의 메시지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도겸이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아요. 아직 어색하긴 한데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요. 친엄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다음 달에 대학교 편입시험 봐요. 붙으면 경영학과예요.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예요. 도겸은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다녔어요. 충전은 안 했지만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요. 폴더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요. 도겸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친엄마가 물었어요. 배고프지 않아? 좀요.
뭐 먹을래? 도겸은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유통기한 임박 삼각김밥이 전부였어요. 돈이 없어서 굶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라면이요. 라면? 친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의점 라면이요. 아버지랑 처음 먹은 게 그거였거든요. 친엄마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편의점 가자. 차를 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컵라면을 샀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겸은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걸어 다녔어요. 3개월 전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도겸은 혼자였어요. 아버지를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18,300원이 전부였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친엄마가 있었어요.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시작됐어요. 맛있어? 친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도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엄마. 친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도 먹어요. 도겸이 라면을 밀었습니다. 친엄마가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의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사연의 삶이었습니다.